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전기차 구입하실 때 기다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채널. 이상한 채널.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은요, 성장기입니다. 아이로 따지면 유아기예요. 어렸을 때 얼굴이 1년에 몇 번씩 바뀐다 그러죠. 1년 안 봤는데, 몰라보게. 지금이 그렇습니다. 호르몬이 폭발할 때입니다. 사춘기가 넘어가야 신체적인 성장이 끝납니다. 그런다고 뭐 성장이 끝나는 건 아니죠. 내적인, 지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 내면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가 외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앞으로의 방향성 있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2025년, 2026년 그 정도는 지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율주행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남아있어요. 이 자율주행이 진짜 대단한 변수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전기차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결정짓는 키포인트예요. 자, 요거는 뒤에 얘기를 하고요. 윈스턴 처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우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역사,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해왔던 가장 혁신을 대했던 과거의 그런 현상들을 대입을 해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뭐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100년 이내고요. 성장기, 그 다음에 노년기를 빼고 전성기, 그렇게 뭐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한 20, 30년.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거를 바꾸기가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직면했던 혁신, 요게 형태를 바꿔서 현재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큰 틀에서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문제점들,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어떤 현안, 이런 것들을 접할 뿐이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흐름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도출되는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은 비교해보면 데칼코마니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반복이 되더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칼 벤츠가 1886년에 페이턴트 모터바이크라를 만들었어요. 특허받은 모터 달린 자동차다. 뭐 이런 뜻이죠. 같은 해에 고트립 다임러 비렐름 마이바우도 모터 캐리지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1876년도에 니콜라스 오토박스가 고안한 4행정 엔진이고 이 4행정 엔진도 역시 도출하는 회사의 니콜라스 오토박스가 설립을 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마이바우와 다임러가 만들어낸 거죠. 니콜라스 오토박사는 르노아르의 가스 엔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초창기에 벤츠는 3륜 자전거에다가 엔진을 붙여놨고 다임러는 4륜 마차에 엔진을 붙여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었는데 증기기관은 외연기관이었어요. 소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열차, 그 다음에 수송선, 배, 개인이 이동하는 자동차로 이걸 소용하고자 그래서 아르망 푸조가 그 당시 최고의 증기기관 기술자와 함께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예열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출력도 너무 떨어지고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르바스와 다임러에게 SOS를 청합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합세를 해서 타입 3라는 차를 만들어서 그걸로 1895년도에 최초의 파리 그랑프리의 아르망 푸조가 이걸 갖고 우승을 합니다. 그게 세관의 관심을 받고 1897년도에 푸조를 설립하죠. 자, 당시만 해도요, 자동차는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고, 저것들 돈 많으니까, 저 귀족들, 저 자본가들. 그래. 지금 우리가 부가티 베이론 도로에 돌아다니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재벌 3세 납치셨나? 저 사람은 참 팔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하고는 먼 세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자동차가 그랬어요. 세상을 주목을 받게 하고 놀라움의 어떤 대상은 됐지만 우리가 저걸 이용할 수 있다고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0억 정도 가치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 다음에 자동차의 형태도 당시의 주요 이동수단, 개인의 이동수단이었던 전기기관이 나왔어도 소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3륜 자전거나 4륜 마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동력 원단 바꾼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비효율적이었고 공방에서 수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문제도 많았었고요. 좌석 밑에 엔진 또 뭐 이런 관련된 부품들이 다 동력장치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승차감도 너무 안 좋고 고장나면 수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너무 위험하고 문제가 한두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냐면 네, 1914년까지 이런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포드티가 1908년도에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포드티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세상을 바꾼 건 아니었어요. 헨리 포드가 세상을 바꾸려면 자동차에 맞는 설계, 단일 모델, 그래서 가격을 좀 더 낮춰야 된다라고 했지만 한 1년 정도 일해서 그 정도 연봉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줘야 이게 대중화가 되거든요. 뭐 빚을 져서 리스로 산다고 하더라도 금융의 힘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래야 한 3, 4년이면 갚지 않습니까? 먹을 거 쓰고 다 생활비 쓰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려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구나. 기존에 생산하던 그런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자. 규격 부품을 쓰자. 그리고 자동차에 맞는 전혀 다른 설계를 적용하자. 그래서 1914년에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자동차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마차, 자전거를 대충 뚝딱뚝딱 고쳐서 공방에서 만들던 자동차와 전혀 다른 형태, 전혀 다른 혈계, 전혀 다른 성능과 실용성을 갖춘 전천후형 이동수단이 탄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게 1927년까지 1,500만 대나 되는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자, 마차에는 말이 효율적으로 끌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말을 빼고 엔진을 붙이려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스티어링 휠은 무슨 막대기처럼 꼽혀가지고 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좌석은 엔진이 들어가고 동력장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2층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승객이나 짐을 실을 공간도 마땅치 않은 이상한 형태의 자동차가 계속 발전이 되다가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맞는 엔진을 위한 엔진룸이라는 게 있고 또 승객석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동력 전달 장치는 그에 맞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전혀 다른 설계 그리고 대량 생산에 맞는 규격 부품을 적용한 자동차. 물론 이 형식은 르노가 처음 고안했어요. 르노가 타입 A라는 거를 시제품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놓고 엔진을 앞에 빼야지. 이게 내연 기관인데 마차, 뭐 자전거 할 때 이 말이 돼. 엔진도 만들어서 프로펠러 샤프트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하면 야 형태 좋잖아. 예, 이렇게 천재적인 발상을 해놨습니다. 그걸 포드에서 야 저런 형태로 해서 대량 생산하려면 예, 대량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규격 부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내연 자동차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이동수단이었던 자전거, 마차 여기에서 동력계만 바꾼 겁니다. 내연기관으로. 그러니까 흉물스럽고 불편하고 뭔가 어색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바뀌질 않았던 거죠. 지금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바로 그래요. 내연 자동차가 지금 내연 자동차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변속기를 통해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네, 포드 T로 출발했던 그 발전이 계속 이어져 온 거고 요게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동력원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마차 3륜 자전거에서 엔진만 바꾸는 형태로 전기 모터만 바꿔놓으면 이게 전기차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네. 미래 모빌리티 시장 이런 차들이 바꿀 수가 없어. 이거 최종적인 진화, 최종적인 전기 자동차의 방향이 절대 아니다라는 결론이 쉽게 도출되지 않으십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페이턴트 모터바겐, 모터캐리지 형태가 언제까지 유지가 됐냐면 포드 T가 나오기 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1914년 대량 생산돼서 유럽을 강타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5년 정도 되는, 한 20년 정도 되는 그 정도 시기에는 마차를 제작하는 사업자들, 차대를 기존의 이동수단 그대로 생산하던 업체들이 나름 호황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여기에다가 엔진만 바꿔서 공방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본적인 차대, 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마차라든지 자전거 수요만 있었는데 이제 내연 자동차를 탑재를 해서 자동차가 이걸 쓴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호황을 누렸고 와 앞으로 이런 자동차가 대조가 되면 우리 떼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포드티가 나타나서 이런 업체들 다 고사시킨 겁니다. 왜? 이런 자동차는 너무나 비효율적이었고 너무나 내연 자동차에 걸맞지 않은 기형적인 형태였거든요. 지금의 내연 자동차로 발전돼 왔던 이 형태를 전기차, 차세대 모빌리티에 그대로 활용을 해서 동력만 전기 모터로 바뀐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자, 첫 번째,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가장 설계의 기반이 되는 동력원 자체가 바뀝니다. 말해서 내연 자동차로 바뀌었을 때
마차와 자전거가 더 이상 자동차용 베이스로 사용되기 어려웠던 것처럼 내연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전기모터 배터리가 대체가 되면서 기존의 내연 자동차 설계는 더 이상 전기 자동차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엔진룸을 계속 남겨놓는 거죠? 왜 엔진룸 남겨놓고 남는 공간에 프렁크가 있다. 그걸 가지고 혁신성을 판단하는 겁니까? 이거 진짜 바보 같은 발상입니다. 아예 엔진룸이 필요가 없어야죠. 엔진이 없어지는데 왜 엔진룸이 있어야 됩니까? 있으려면 모터룸이 있어야죠. 하지만 모터는 어떻습니까? 크기가 더 작습니다. 루시드 같은 기업들이 엔지니어들에게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루시드가 니치마켓 시장을 공략하지 않고 대중차를 공략했으면 얼마나 위력적이었을까? 네. 기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루시드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매우 소형화된 파워트레인으로 엄청난 성능을 냅니다. 작게 공간 차지하지 않게 하부 쪽으로 다 내려도 동력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배터리가 깔리고 조금 돌출되는 부분에 전기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바로 드라이브 샤프트로 나가면 끝입니다. 내연 자동차처럼 엔진이 있어야 되고 복잡하면 변속기 붙어야 되고 프로펠러 샤프트 있어야 되고 뭐 각종 또 사륜으로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엔진 룸이 없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마차에 말을 잘 연결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마차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애야죠. 엔진룸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세단형, 3박스라고 불리는 이제 자동차들이 전장이 5m가 되는데 휠베이스가 3m가 겨우 넘습니다. 3.1m, 3.2m 그 사이예요. 하지만 엔진룸을 없애고 전체를 캐빈으로 확장하게 되면 전장 4m 정도만 돼도 3m 이상의 휠베이스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 자동차를 그대로 그 개념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플랫폼을 사용해도 안 되고 그 설계 방식을 아예 뒤집어야 됩니다. 전기모터, 배터리에 또 전자제어에 맞는 형태의 설계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전혀 다른 형태. 그 다음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입니다. 내연자동차는 사실 기계장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커니컬 기반의 동력장치,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엔진, 변속기, 그리고 동력 전달장치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전장을 얻는, 그리고 안전보조 기능, 자율주행 보조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30% 정도까지 보는 그런 비중을 소프트웨어에 배정을 하고. 그러나 전기차는 그렇지 않아요. 전기차는 동력 자체가 전기전자, 전자기 유도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모터 드라이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극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또 배터리 BMS를 통해서 효율 구간에 대한 최대한 한정적인 에너지로 먼 거리를 갈 수 있도록, 또 높은 출력을 동시에 낼 수 있도록 효율화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전기차의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대 70% 이상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차의 완성도를 이끌어 나가는 그 비중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연 자동차를 설계하던 패턴대로 전기 자동차를 설계를 하게 되면 결코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입니다. 앞으로 전기차의 가치,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가치는 이 자율주행의 완성도에 크게 좌우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은 이동할 때, 그리고 자동차가 정지해 있을 때 이걸 스페이스,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내연자동차가 자율주행하면 되잖아. 그런데요, 사실 내연자동차의 레이아웃은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제조사가 만들지 않아도 소비자가 이걸 보완해 줬어요. 어떻게? 소비자가 곧 이동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청나게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 제조사가 신경 안 써도 됐습니다. 두뇌 뇌과학자들이 그럽니다. 1평방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전두엽 전부 비질이 딱 펼쳐놓으면 주름이 막 져 있어서 그래도 펼쳐놓으면 꽤 되죠. 여기에서 인지 판단, 막 창의력 있는 생각들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시냅스에서 전기 화학 신호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사고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눈은 어떻습니까? 보통 대략적으로 2형 화소 정도 된다 그래요. 눈이 보는 화소가. 그리고
초당 100억회 계산을 통해서 원추체, 간상체, 색깔, 입체감, 거리 이런 걸 자동으로 다. 네. 그 다음에 감각 수용기는 얼마나 촉각에서도 예민하게 작용을 합니까? 냄새, 환상적이죠. 그리고 맛, 가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정신 차리고 운전하려면 미각도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오감을 사용해서 운전자가 소프트웨어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연자동차들은 그냥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타는 운전자가 잘 조작만 할 수 있게 레이아웃을 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시트는 앞에 잘 안정적으로 주행할 때의 그 안정감만 잘 살리는 배치면 됐었고, 조작 버튼은 최대한 손이 잘 닿는 곳에, 스티어링 휠은 운전할 때 돌리는 위치로. 이렇게 하면 뭐 공간 활용 크게 신경 안 써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엄청난 역할을 했었던 그 사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알고리즘화된 파라미터 엔지니어들이 고도로 짜여놓은 소프트웨어가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체를 하면서 운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연자동차 시절에는 차를 끌고 다녔고 차를 A부터 B까지 이동하는 주체였는데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자동차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운전자도 탑승객이 되는 거예요. 운전자가 탑승객이 되니까 그 이동하는 시간 동안 뭘 해야 됩니까? 시간을 보내야죠. 사람이 멍하니 앞만 보고 갈 수 있습니까?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라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자율주행이 완성화가 되려면 센싱을 통해서 스스로 로컬라이제이션 앤드 매핑을 통해 길을 찾아가고 피해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V2X 환경이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V2X 인프라스트럭처, 페데스트리언, 비클, 더 디바이스 주변에 통신할 수 있는 모든 사물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가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서 움직이는 스마트폰화가 된다는 겁니다. 외부의 데이터가 자유롭게 들어온다는 거는 꼭 인포테인먼트용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게임, 네, 영화, 음악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폐쇄된 공간입니다.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전기차는 소음도 많지 않아요. 흡음재, 또 FFT만 잘 구성해 놓으면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나의 거주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이동할 때 자유롭게 시트 포지션을 바꿀 수 있고 최대한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의 장점이 극화된다면 기존의 내연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설계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조사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끌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만 가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음악 감상하고요, 영화 감상하고요. 그러면 자율주행 꼭 돼야 되겠네요. 꼭 움직일 때 상황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이렇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동차가 정지해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주차장에 있을 때, 혹은 뭐 외부에서 이렇게 세워놨을 때, 그때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전기차라 할지라도 그 밑에 엄청난 배터리를 깔고 있는데 이걸 이동하는 용도로만 쓰게 하거든요.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보조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큰데 뭐 3만 mAh, 4만 mAh짜리 보조 배터리인데 이거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꼭 휴대폰 충전하는 용도로만 쓰세요. 다른 용도로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파워뱅크 막 300Wh, 400Wh 이런 실용적인 거 주면서 꼭 휴대폰만 충전하세요. 지금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전기차의 배터리를 이동할 때만 쓰세요라고 제안을 하고 또 그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게 내부 공간이 고정이 돼 있고 불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확보가 되지 않고 운전을 끝마치면 딱히 할 게 없어요. 운전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버튼은 쫙 늘어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시트는 고정돼 있어서 앞만 보게 되는데 거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밥이라도 하나 먹으려면은 테이블 같은 거 설치해 놓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스페이스로 개념으로 확대를 해서 전기차 시대에 자율주행이 접목이 됐을 때 스티어링 휠도 뭐 매립을 하거나 밀거나 조작 버튼들도 팝업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공간이 활용이 된 다음에 시트를 돌려서 마주 보든지 아니면은 좀 더 앞뒤로 밀어서 중간에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기차 공간을 거주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 강력한 에너지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그런 연산 성능이 가능한 이런 PC박스를 기반으로 MCU를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영화를 보거나 음악 감상을 하거나 디지털 소스 게임을 하거나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이 GPU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GPU는 또 게임할 때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동차는 이동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있을 때, 주차돼 있을 때에도 자동차의 활용도가 활짝 확대가 되고 비로소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활용한 전적이 없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도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뭐하러 갑니까? 그냥 집에 대형 TV 있고 사무실에 모니터 있는데 거기서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디지털 소스를 즐기려면 스마트폰과 연결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서 외부와 단절해서 디지털 소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AP, GPU 이런 성능들이 갖춰져 있고 MCU들이 그 다음에 모니터도 더 확대가 돼 있어서 이게 팝업이든 아니면 롤러블이든 그리고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인 층간소음 걱정해가지고 볼륨 크게 올려서 영화 보거나 음악 듣거나 이런 거 있어도 자유로운 이런 환경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자동차에 게임하러 가야지, 자동차에 영화 보러 음악 들으러 가야지, 자동차에서 내 업무 하러 가야지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간이 확보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데이터를 줄 수 있는 PC 환경이 갖춰져 있고 또 거기에 맞게 관련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배터리에서 공급이 되는데 이렇게 막강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전혀 다른 형태의 움직이는 디지털 소스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내가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자동차를 보겠습니까? 지금은 이동수단이 그렇게 필요 없으면 자동차 안 삽니다. 대중교통으로 충분해. 뭐 집하고 사무실, 뭐 집하고 직장 가는데 뭐 상관없어. 나 그냥 차 없어도 돼라고 하지만 차는 없어도 되는데 나만의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효율적으로 나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작업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작업실 없기는 좀 그래. 내가 좀 게임 좋아하는데 나만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게임방 뭐 요즘 코로나도 무슨 근데 이거 근데 자동차가 그걸 다 해결해 준다? 그러면 딱히 이동을 위해서 자동차 구입할 필요는 없는데 하는 사람도 이게 자동차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이 공간 내에서 내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는 디바이스인데 이거 사야 되겠구나. 이거 좀 무리해서라도 사야 돼. 지금 스마트폰도 최신 스마트폰에 왜 사람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줄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은 이 통신,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고 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괜찮은 제품이나 성능 좋은 제품이 나오면 무리를 해서라도 사람들이 할부로 뭘 하더라도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활용도가 그만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값을 더 가치를 나에게 제공해 준다는 확신을 갖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단순히 이동수단 이라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거주 공간이라든지 또 자동차의 확대된 활용성 전혀 지금과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의 확장 이것 때문에 자동차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기존 이동수단에 특화되어 있는 내연 자동차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방식의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앞으로 이런 본격적인 차세대 모빌리티 그리고 자율주행에 특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본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기차가 쏟아져 나올 때 그런 자동차로 인해서 완전히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연 자동차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이 전기 자동차, 초기형 전기 자동차 이 가치가 오래 못 갈 거고요. 분명히 전혀 다른 형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고 또 사용해보지 않았던 그런 보다 진보된 가치와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맞는 전기차가 곧 출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건 개인적인 오토기어의 사견입니다.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미래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데이터화 시켜서 이걸 통해서 미래의 상황을 우리가 투영해보고 예측해보고 또 이게 맞아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 예측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쾌감도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